하지만 어떤 이제 종교적으로 이런 어떤 자연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하고 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미를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가장 좀 근본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좀 깊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장호균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진행은 1부, 2부 이렇게 될 텐데 앞서서 한 20분, 30분 요 정도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직접 오늘의 저자께서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제가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 토크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길게는 안 드리고요. 오늘 그 저자이신 김사옥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니고? 저리 가야 돼요? 네. 지금 카메라가 거기. 그렇군요. 잡아드리는. 앉아서 해야 돼. 그럼 노트북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 있어요? 여기서 돌려드릴 겁니다. 내리고 해야 돼요? 내리면 보기가 안 좋으신데. 이러고 동네에 나가면 다 난립니다. 미친놈이라고. 얼굴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저기 책 소개, 책 내용 브리핑? 예. 이 책은 원래 책을 처음부터 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새 친구들마다 표현하면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대천동 건너에서 이제 우리 장호균 담임 선생님들과 강의 좀 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이랬거든요. 그것도 진지하게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가듯이 대답을 해놓고 약간 후회는 했지만 큰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때 강의 잠깐 한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10개월 동안 이제 생태 영상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한 1년 반 이렇게 갈 것 같은 겁이 확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10개월 만에 끝내고 이제 아이고 끝났구나 이랬는데 담당 식구님이 야 저걸로 책 만들자 이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아시고 건성으로 네 하고 두세 달을 그냥 지냈더니 책 언제 나오냐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책을 만들고 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이 책을 만들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스토리 라인이에요. 생태 형성 자체에 대해서는 현세에 관심이 제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책으로 내면 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강의는 뭐 거기 모인 분들하고 1대1 어떤 교감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로 부담 없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스토리라인 짜는데 한 7개월 걸렸어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 3부로 나눴는데, 그 나는 의도가 기후위기 문제, 생태 영상하고 연결되는 게, 그때 강의할 때도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 몇 권이 그 전에 제가 쓰기 전에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2019년에 강의를 했으니까 2019년 이제 2020년 초에 제가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한 책을 보니까 2권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권은 보니까 책 양은 제가 쓴 양하고 거의 비슷한데 인용 문헌이 무지막지했어요. 인용 문헌이 거의 한 15쪽 이상, 그것도 9포인트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책 준비하는 데는 한 6, 7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수많은 논문을 다 찾아보고 그 논문 저자들의 또그 인용에 대한 허락을 다 구했겠죠.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책을 교정하고 나온 책이고, 그런 책을 보니까 그때는 이런 IPCC라는 정식 그 공식 국제 단체의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각 학자들의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풀어서 이제 스토리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거는 그거보다는 인지도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IPCC 이제 평가 보고서 위주로 쓰는 걸로 이제 작업을 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신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은 그 기후위기에는 기후위기고 우리는 그냥 구원에 대한 신앙, 구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별도로 해가지고 병행해 나가는 관점이라는 느낌을 좀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자라면 이걸 합쳐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관점을 신앙 안에서 기후위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창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과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나오는 그 창조 문제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제 1편에서 다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6일간의 창조를 신앙 안에서 창조지만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창조하셨다라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공계 그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창조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과학하고 합치려고 하면 당연히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야 되고,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한 거고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PCC 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실예를 들고 그렇게 갖고, 네. 생태 영상은 이제 신앙하는 걸 들어가서 이제 풀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물론 그 중에서도 기독교 쪽이었고 기독교 쪽이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사람과 당신이 만들었던 식물은 제외하고 동물들과 사람들과, 그때 그 대홍수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 동물과도 같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당신이 창조한 생명하고 동시에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너희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그래서 이제 부식이 좋았다라는 그 말하고 그 생명체와 계약을 맺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콜로새서에 보면은 이제 로마사고 콜로새서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그 말과 이제 이게 그 스토리 라인을 이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셨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 기후 위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끝장을 볼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스토리를 짰어요. 이제 짜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런 책은 그 특히 기후위기 문제 쪽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면서 인용을 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용된 논문의 한 5배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근거되는 논문에 대한 일단은 논문은 다 읽고 거기에서 자기가 빼낼 걸 다 추려서 자기 스토리에 이제 연결시키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5분의 1만 나와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책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교정을 이제 수없이 한 분이 보셨는데 이분은 이제 인문계 쪽이라서 이쪽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등학교 한 2학년 수준으로 바꿔나가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는 뭐 연력학 법칙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그 에너지 이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력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광합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요. 켈빈 헤러 같은 거는 아마 그 화학식 같은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데좀 고생했고 그렇게 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책은 아무나 쓰기 아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 출판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수원교구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 수원교구 이제 신학교 신부님들 3분이 이제 이 책을 검열을 2번 하셨고 거기서 약간 또 보완을 해가지고 나온 책을 많이 되겠습니다. 책 그리고 오늘 소개할 거는 그래서 고심을 했어요. 오늘 대상을 이제 시간은 이 책 내용에 대한 걸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건가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2부에 맞췄어요. 2부에다만 맞추고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 같은 게 있으면은 2부도 있지만은 3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생태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이제 2부도 아직 잘 기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익숙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추려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그렇게 갖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데 그걸 제가 그걸 제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일로 오셔서 그쪽으로 갈까요? 네, 오셔서 그러면은 저걸 좀 찍어야 된다고 하셔서. 아,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것만 이리 넘겨주셔도 돼요. 연결 선이 안 갈 것 같아요. 하지 않아. 여기까지. 네, 쉽지 않아. 아니 손이 저기 있잖아요. 콘센트가. 아니 콘센트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와 연결.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김상 강사님 테이블을 앞으로 당겨서 노트북을 넘겨드리는 아니, 그 노트북에서 안 보여요 지금 전부. 아, 저게. 이게 두 화면으로 돼 있고. 그래. 그럼 제가 책상을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근데 그걸 노트북에서 보는 거를 뭐 쓰셔야 됩니까? 같이 시킬 수 있는데 아니요 저기 슬라이드 쇼에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시스템에 뜨는 거하고 그냥 하죠. 그냥 읽는 걸로 하죠. 에이, 다 알지 뭐. 슬라이드 메모해놓으면 다 기억나죠. 컨닝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아니가 이게 도대체 첨단장비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건데 안 됐어요. 약간 옆으로 편을 이걸 좀 돌리고. 그러면은 처음 이제 일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일도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30층 기준의 주택에서 1도를 올릴 때 그 경유 기준으로 내가 확인해 볼게요. 2만 원이 들어가요. 30층 기준에. 한 달에. 그렇죠. 그런데 지구 전체로 하면은 제가 할게요. 437경원입니다. 하지만 이거 저기 실감 나십니까? 437경원. 그러니까 이런 1도를 올리기 지금 1도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에 인류가 투자한 돈이 저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온실가스 1도를 올려놨으니까 지금 1.07 9도가 올라갔으니까 437경원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저기 소용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자연계에서 그러면 1도 상승을 하는 의미가 뭐냐? 그 25만 년이 걸린다. 2도 올라가는데 50만 년은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도라 하면 그냥 평균에서 간단하게 25만 년이 걸리는데 현재 1도 상승을 1.09도지만 1도 상승을 할 때 얼마나 걸렸느냐?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거는 170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10년이에요. 왜냐하면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가지고 걸린 게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사이에 올라간 게 1.09도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토탈로 보면은 산업화가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2020년까지는 170년이에요. 근데 보통 보고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10년. 이거는 뭐 속도가 가속부터 엄청나게 붙어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1인당 GDP 있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그 그래프 속도하고 지금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GDP가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많을수록 온실가스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상의 생태 분포는 1도씨가 변할 때 160km가 이동을 해요. 1도씨가 변할 때.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태가 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160km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식물에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허용 온도는 500년의 1도입니다. 보통 1000년의 2도를 잡거든요. 그럼 1도 기준으로 보면은 식물이 긍정적으로 하지 않고 하면은 1도가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온도 상승은 적응 온도의 5배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생물종 이동 10년에 몇 킬로를 이동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목하고 초식 식물은 RCP 6.0이 RCP는 대표 농도 기준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때 기준을 볼 때 이 온도가 되면은 이건 멸종이 돼요. 여기 특히 설치류도 멸종이 되고 이 영장류도 멸종이 돼요. 이쪽은 다 죽어요. 살아남은 거 만약에 극한 제일 2100년대에서도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우재료 그러니까 이제 뭐 소종류, 사슴종류, 그 다음에 육식동물, 그 다음에 나비하고 이거는 담수 염체류인데
이건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얘들이 먹이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게 밑에 얘들을 먹어야만 그 에너지들이 살아남는데 얘들이 다 죽고 없는데 얘들이 살까요? 결국 다 죽는다는 얘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킬링 곡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찰스 데이비드 킬링 박사가 이름을 이제 이걸로 측정을 했어요. 요 그래프는 사계절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로 측정한 거고, 이건 그렇게 해서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저기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표시하는 건데, 이 증가 곡선하고 아까 말한 인당 GDP 곡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킬링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그 킬링 곡선이 나왔던 그 저기 어디냐, 저기 우리가 놀러 많이 가는 데 있죠. 그 미국 괌 말고 저기 하와이? 하여튼 있어요. 마나로와 산 정상의 정상인데 측정 여기서 측정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 잊어버려가지고 노트를 해놨는데, 자, 요거는 이제 온실가스가 왜 생기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에너지는 태양에서 들어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태양에서 들어오면 또 다시 지표면에서 또 반사가 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구 자체도 원래는 지금 지표면 안에는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도 에너지가 나가요. 복사해서. 그럼 이게 들어오는 양하고 이게 나가는 양하고 평균은 이래요. 이게 연력 법칙에 의해서 그래요. 이게 평균은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평균이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온실가스 때문에 이게 나가는 것 중에서 막혀요. 이쪽 성층권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원래는 그게 자연적으로 온실가스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있는 온실가스가 들어가면은 지구 표면 온도가 이쪽 표면 온도가 14도가 돼요. 근데 이게 없는 쪽 바깥쪽으로 성층권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마이너스 19도예요. 마이너스 19도가 온실가스가 없는 쪽에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마이너스 19도가 맞는데, 이 자연적인 온실가스 때문에 평균 14도를 유지하는데 지금은 넘어가고 있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연력학 법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인데, 한국하고 이제 안면도에서 증가하고 이제 그 미국 그 마우나로라에서 증가하고 일본 요리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요 진한 색깔이 이제 그 전 지구 평균 온실가스 증가율이고, 맨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한 온도 저기 그 평균 농도로 보면 한 12 ppm 정도인데 이게 2015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걸 봤어요. 2019년인데 여기서 역시 높아요. 역시 우리가 최고로 12 ppm 같으면은, 그래서 그 전 세계는 412 ppm 정도인데 이게 이제 ppm 단위 10분의 1 단위인데 우리나라는 423.9 ppm이니까 424.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5 ppm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은 벌써 2100년에 우리가 가장 희망하는 ppm이에요. 서울 이미.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기 측정하는 데가 있어요. 세 군데, 안면도하고 울릉도하고 고산이라는 곳에 세 군데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ppm에 가서 우리나라 한반도 온실가스가 세계 최고예요. 지금 상황.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줄이자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줄이자고 해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상승 2도씨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 ppm이기 때문에 2도씨까지로 우리 2100년에 IPCC에서 저기 정한 룰이 2100년에 2도씨로 꼽자, 450 ppm 꼽자고 하는데,
벌써 우리는 424 ppm이고 우리 지금 2022년이니까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 430 ppm이나 435 ppm 정도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1.5도씩 당시에 하자고 그랬잖아요. 2050년. 지금은 이게 40년을 땡겨졌죠. 절대로 불가능할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요번에 이제 6차 보고서가 저기 나왔는데 거기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2050년에 만약에 1.5도씩 당시 2050년대 예상하던 이미 3도가 넘지 2100년에 가서 달성을 해도 넘어서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간이 티핑 포인트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임계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2040년을 벌써 땡겨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지금 비가 오고 강수 오고 논에서 저기 밭에서 일해보고 할 때 느낌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상학자들은 그 논문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반박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석탄 함량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력 발전 용량이 우리가 발전 용량 비용이 31.5%로 제일 커요. 석탄 함량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한국인데 한국이 1등이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이거는 발전 비중을 지금 보는 거예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면은 석탄이 41%에서 꾸준하게 40%까지 가요. 2019년까지. 이게 LNG예요. 이걸 합하면은 거의 80% 차지해요. 근데 LNG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천연이 아니에요. 천연가스가 아니에요. 이게 메탄가스예요. 정제에서 여기서 정제를 하면 메탄가스가 나요.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쓰는 게 다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그리고 요거는 다시 그 정부에서 나온 제9차 이제 그 전력계획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나온 건데 계획서인데 여기 보면 석탄하고 LNG가 나오죠. 거의 60%를 차지해요. 여기에서 신재생은 늘어나요. 신재생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더 소요되는 에너지를 재생을 하고 있는데 석탄은 거의 변하지가 않고 LNG는 더 늘어나요. 얘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표현하고 미친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 OECD 국가에서 지금 이게 사우스 코리아가 1위인데 메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메탄은 CO2가 가지고 있는 복사 강제력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데 기후 변화 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메탄이 저기 CO2의 3분의 1 정도로 강해서 메탄이 2위예요. 지금 온실가스 2위인데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에서 28배나 강해요. 이거를 도시가스, 천연가스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거 없애야 돼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이 도시가스, 천연가스 안 넣는다고 유럽이 지금 난리냐. 그러니까 다들 정신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온도가 녹아서 북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은 거기 천연 메탄이 잠재되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 발화되면 못 봐요. 지금 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자연 발화될까 봐. 지금 그게 얼음으로 굉장히 두껍게 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녹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석탄을 쓰잖아요. 석탄 발전소가 지금 7개는 우리가 더 지었잖아요. 지금 새로 짓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거기에 탄소 배출 거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IPCC 그쪽에서 이걸 만든 건데 하도 안 줄인다니까 탄소 배출 거래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탄소 저감을 못할 경우에 저감량을 저감한 국가에서 일부는 사가지고 오면은 너희들이 탄소를 줄인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거예요. 그 특별히 탄소 배출 거래 제도예요. 201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방법은 그랜드 파더링하고 벤치마크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환경오염 배출업소들의 기존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을 배출하도록 인정한 무상 배출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은 그걸 유상 배출권하고 무상 배출권이 있는데 돈 주고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배출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돈을 내겠어 하는데 정부에서 일정 기업은 무상으로 배출권을 줘요.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철이나 삼성이나 아주 국가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은 무상 배출권을 주는데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2020년에 포스코에서 245억 원을 공짜로 줬어요. 이거 공시했어요. 공시에서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상 배출권을 줘요. 일정량에 자기들이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주는데 주고 나면은 자기들이 하다 보면은 그 목표를 얼마로 이제 100ppm을 너희들한테 공짜로 줄게. 이건 너희들이 이제 나와도 이만큼 우리가 인정해 줄게 했는데 80ppm밖에 배출을 안 했어요. 20ppm 남잖아요. 이걸 딴 데 파는 거죠. 포스코에서. 근데 그 뒤에 자기들이 그 다음 해에 120ppm을 배출했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120ppm을 무상 배출권을 줘요. 130ppm을 주든지 이렇게 줘버려요. 그러면 120ppm을 줬으면은 그거는 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90ppm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100ppm을 무슨 배출권을 줬으면 90ppm이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만큼 나왔어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이제 그랜드 파더링 그 규정을 만들 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상 배출권에서 아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시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이거는 햇빛 발전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이야기인데 전력 품질이 낮아요. 품질이 낮아요. 왜냐하면 전력 품질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파수하고 전압하고 전력 생산 불안정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주파수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찍어보면은 사인으로 이렇게 파동이 나오잖아요. 파동이 아주 고르게 나와요. 전압도 만약 이게 120V 같으면 120V가 거의 평균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전력 생산 불안정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날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날씨에 왔다 갔다 하니까 생산량이 불안정해요. 그러면은 뭐 일반 가정은 괜찮은데 이래 제조업체들은 이거 못 써요. 잘못 쓰면은 이거 전자기기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장 장치예요. 전력 생산 이게 저장 장치인데 이게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정부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만들자고 하니까 한전에서 이거를 체크해 보니까 한 400억 이상 들어가겠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이게 잘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 인버터 있죠. 인버터. 태양광 셀 말고 그거를 전력으로 만든 인버터가 품질이 고품질이 아니라 고품질 나오는 건 독일에서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LG에서밖에 생산 안 해요. 독일 거 그대로 가져와서 생산. 나머지 건 다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품질을 올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나도 이제 만들어서 다 이제 쓰고는 있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데서는 이거를 지금 문제 삼아가지고 이게 다 돌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전에
그 이산화탄소 증가의 영향은 이제 말했지만은 기후 변화에 관한 각국 정부 간 협의체를 줄여서 IPCC라고 이제 하나씩 로고를 땄어요. 그래서 그 저기 온실가스 측정하는데 이제 대편 농도 경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농도를 대표 농도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걸 RCP라고 표현하고 네 가지 경로를 표시하는데 2.6, 4.5, 6.6, 8.5 이래가지고 표현해서 2100년의 예상 농도가 2.6일 때 420ppm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1.5도씨를 2040년에 달성하면은 여기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벌써 423ppm이잖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석탄 발전 석탄 거래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사와도 소용이 없는 게 그거 사와서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석탄 발전소가 거의 60%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없애기 전에 넘어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8.5가 최악인데 4.8도까지 보고 있고 3.7도가 평균치로 지금 보고 있어요. 940ppm까지 보고 있는 건데 세계 평균으로 하면은 한 540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한 이 정도 볼 거예요. 그대로 가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이 측폭을 볼 텐데 여기를 보면은 그래요. 이쪽이 한 900ppm 정도 보이거든요. 이쪽이 이게 표준 평균치로 가고 이게 이제 분포도 아까 보이는 그건데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 이제 2차 IPCC에서 만든 건데 이제 SSP에서 시어드 이거 말고 발음하다 힘들다. 하여튼 이건데 저는 번역을 공유사회 경제 경로를 표현했는데 기상청에서는 공통사회 경제 경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기상청이 더 낫겠죠. 저보다 전문가들이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유사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거예요. 각국의 사회경제 변화라고 확대돼서 정책이나 제도, 생태계 요소나 경제성장, 기술발달, 인구통계, 자원복지 이런 걸 모든 것을 반영했으니까 미래 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이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증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이거죠. 옛날에는 주된 데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공장에서 많이 나온다 하면 운송 차량에서 많이 나온다 하면 그걸 대표 경로로 와서 거기를 쫓아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1, 2, 3, 5, 4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찾고 이제 이런 불균형 감소와 친환경 기술의 빠른 발달 그리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고 이제 적응 능력이 좋은 지속 가능 성장 사회 규제일 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뭐 중도 경제에서 중간 단계 이건 사회 발전의 불균형과 제도 제한을 해서 취약한 상태. 문제는 8.5예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안 되면 바로 이래 가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책의 부재, 화석연료 기반 성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높은 인적 투자, 기후변화 적응 능력은 우린 좋아요. 근데 이산화탄소 증가 완화 능력이 낮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완화 능력이 낮아요. 이쪽이에요. 딱 이쪽이에요. 보면 여지없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있는데 SSP1에서 바로 올라가면 SSP8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무당 정치는 거죠. 뭐 이리 가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걸로 갈 거다. 최악으로 갈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평균 온도가 2.4도고 여기는 4.4도예요. 아까 그 1도의 변화를 보셨잖아요. 그럼 보통 지금 3.6도. 근데 해수면이 4.4도로 가면은 우리는 박살이 납니다. 태풍 때문에. 해수면이 지금 우리가 올라갔을 때 2.7도에서 태풍이 발달하거든요. 루사나 매미나 거의 다 2.7도에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ICP하고 SSP하고 섞어놓는데 이거는 ICP는 이게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SSP는 좀 더 치밀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거는 좀 낮아졌지만 이 밑으로 가면 이게 더 정확하게 이게 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거는 2020년에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를 보여주는 건데 2020년까지 증거예요. 근데 이 범위가 이게 표준범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거죠. 이게 중간에 이제 중간으로 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벌써 여기는 2.0도 거의 가죠. 2.8 정도 될 것 같아요. 2020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티핑 포인트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해수면 온도 상승은 보면은 1.9도, 8.5도가 거의 4.5도 정도 돼요.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그 해수면 지금 온도 상승, 태풍 열대 온도 상승 보면 여기 속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1.9도 때에는 1.8도 해수면 온도가 8.5도는 4.5도고 고도는 66cm라고 하는데 거의 80cm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태양가는 이제 올라가면은 직선거리에서 해안에서 100m는 다 침수될 거라고 봐요. 높이는 1m 정도, 80cm에서 1m. 부산의 그 좋은 그 해운대 아파트는 이제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주거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온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 무지하게 빨리 올라간다. 왜냐? 석탄 발전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올라가면 거짓말이에요. 흰남노가 지나갔죠. 다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이쪽 해수면이 더 높거든요. 이쪽이 그 분포도 내가 여기 안 보여줬는데 여기 화면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이지만 여기가 온도가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일이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건 한 번도 예상 못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통과 시간 3시간이고 27도예요. 북태평양 연안 해수면화가 30도였고요. 이 정도. 이쪽이 북태평양 해수면화인데 북태평양입니다. 태풍 루사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통과 시간이 21시간이었어요. 거의 하루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리 올라왔어요. 북태평양 그 고기압이 여기 걸쳐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쭉 걸쳐 정치돼 있으니까 이게 원래 보통 보면 태풍이 불으면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요. 거의 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게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따라서. 근데 여기 더 큰 힘이 받고 있으니까 얘가 이 빠져서 느릿느릿 간 거예요. 이때 피해액이 5조 1,500억인데 요새 물가로 치면 7천 5천억 정도 돼요. 제일 피해가 컸어요. 루사.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는 태풍은 거의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하루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인프라는 우리나라 인프라는 다 나가는 거죠. 한 번 지나가고 한 열흘쯤 있다가 또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달쯤 있다가 또 한 번 지나가고 그러면은 저기 그 일본 갔어서 죄송하네요. 머리감 갖고 저 학교 다닐 때 빡빡머리 쫙쫙쫙쫙 늘어가지고 인프라 다 작살나는 거야. 끝나는 거죠. 이것도 솔직히 또 이런 식으로 지나갔어요. 2012년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걸 걱정. 이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뭐 초강력이라고 그러고 뭐 매미 때하고 뭐 걱정된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매미 제가 여기는 못 찾아봤는데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저기 빨리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초강력 태풍은 52%가 증가할 거고 우리나라 쪽은 한 18%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예청은 이렇게 하지 않나? 아무도 몰라요. 이게 1%밖에 안 지나갔지, 30%가 지나갔지. 집중호우하고 긴 장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기 지금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블로킹 나오고 제트기류 나오고 하는데 이제 북극에서 고온이 있으면은 이쪽 북극에 있는 저기 그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서 정체가 됐죠. 여기가 정체가 돼가지고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건데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거고. 제트기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트기류라는 거는 이게 즉급 제트기류가 아열대 제트기류가 있어요. 이게 북반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반구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있고 이런 걸 이제 책에 다 써놓은 거죠.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속해 있어요. 극 제트기류. 극 제트기류를 보면은 이제 극순환이 있고 이거는 바람 이동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세포 모양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극세포, 페렐세포, 헤들리세포라고 이거는 발견한 학자들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이제 극제트기류는 이제 극순환과 페렐순환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 차이가 클수록 이게 반듯하게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차이가 적으면은 파도로 쳐요. 그래서 이제 대륙권과 성층권 한 지표면에서 한 13km 정도에서 제트기류가 그런데 이 제트기류는 시속은 한 130km에서 한 350km 사이에 흘러요. 이게 제2차 대전 때 미국 공군 특기들이 일본을 폭격하려고 날아왔다가 본토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틀리는 거예요. 몇 시간씩 차이 나서 내려가야 그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여객기 항공기들이 이 제트기류를 다 타요. 저쪽 유럽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다 이 제트기류를 타고 가요. 연료를 아끼려고. 뭐 돌아올 때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이거죠. 페럴스나 아열대 여기 아열대 제트기류 그 제트기류가 있어요. 이제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무역풍이 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제트기류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보면 2100년대에는 거의 8.5가 가면은 거의 다 녹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뭐 북극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다 녹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도 걱정이지만은 특히 히말라야나 유럽이나 남미의 고지대 눈이 저기 있잖아요. 그게 눈이 쌓이면 1년 내내 천천히 녹아서 그게 이제 물이 돼서 천으로 해서 강으로 흘러서 그걸 농사짓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다 사막화가 되겠죠. 거기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거긴 다 사막화로 갈 게 그 면적이 어마무시해가지고 그 피해보는 뭐 인구만 해도 뭐 1억 몇천만 명이 될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이제 여기는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인데 여기 바렌트해하고 카라해가 있어요. 여기는 항상 겨울 되면 두껍게 오는데 이게 거의 녹아가고 있어요. 겨울 되면 9월달 되면 거의 녹아요. 다 녹아요. 이게 녹으면은 제트기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 위에 폴라보텍스라 해서 이제 북극에 이제 축 따라서 이게 회전하는 굉장히 추운 찬바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동투가 올려 있으면은 제트기류가 이렇게 직선되는 그러는데 이게 경계선이 아까 페렐하고 극순환 쪽하고 페렐순환 쪽하고 경계선이 무너지면은 이렇게 휘어져요. 이게 대류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있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한국이 여기 있으면은 겨울철에 어마무시하게 이제 저번에 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상공이 영하 50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제트기류 때문에 밀려서 아니요 온실가스 때문에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냐 이거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거꾸로
이 고기압이 이쪽에 딱 걸리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여름에만 걸리면은 고온 현상에 있어서 이제 산불이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이 파동이 어디에 거치냐에 따라서 생기는 건데 이거는 미국에서 기상청에서 지금 이게 휘어져 그런 제트기류 모양이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블로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제트기류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렌츠해하고 카라해가 있는데 이제 우랄 산맥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휘어지다 보면 이 산맥이 가로막 있어도 이게 여기서 이제 고기압이 정체가 되면 얘들이 이걸 뚫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게 휘어져요. 한반도 쪽도 이렇게. 이 블로킹이 걸린다는 소리를 아마 앞으로 뉴스를 잘 들어보면 이야기하는 걸 들으실 거예요. 중국 동북부 블로킹, 뭐 오츠크의 블로킹,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기상 그 브리핑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건성을 넘어가지고 그걸 하셨을 건데 바이칼 블로킹이라서 바이칼 호수 쪽에서도 이게 고기압이 걸리면 이렇게 블로킹이 돼요. 이거는 북미 쪽에 열돔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블로킹이 걸려요. 우리나라도 열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요새 굉장히 옛날 아파트하고 틀려서 촘촘하게 짓잖아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바람길이 없잖아요. 보면은 요새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보면 완전히 거대한 성벽처럼 보이잖아요. 걱정이 미워져요. 거기 여름 되면 엄청 더울 거예요. 여기. 더워서 에어컨 더 킬 거라고. 그게 아파트가 자기들 재산 가치 때문에 막 올라가는데 이제 더 날짜가 가면 갈수록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 생존하는데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아파트는 그러니까 중손자들이 50대 되면 2100년 근처거든요. 걔들이 살아남으면 벙커 형식으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완만한 산자락에 중간쯤에 땅을 파서 빛이 들어오는 쪽만 좀 해놓고 지하수 한 300m 파고 그래야지 살기에 생존하는데 맞을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손한테 우리가 물려주는 게 아파트가 아니라 완만한 경사지에 있는 땅을 사서 물려주는 게 자식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적극 추천하는데 그러겠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미래에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디폴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집중호우가 대규모 가뭄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발생하냐면 파키스탄 쪽하고 호주 북서니까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한쪽은 고온이 일어나고 한쪽은 저온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동시에 발생해요. 디폴 패턴이라는 이론을 케빈 에드워드 트랜버스라는 박사가 논문에서 이 이론을 했는데 이게 어떠냐면 그 해양에서 한쪽에서 이제 열이 확 모이면은 열이 뺏기잖아요. 한쪽은 뺏기잖아요. 한쪽은 열을 뺏기고 한쪽은 열을 모아요. 모으는 쪽은 고기압이 형성되고 한쪽은 저기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 간격이 한 2,000~3,000km가 지나도 그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트 길이와 블로킹이 이 디폴 패턴을 만드는데 영향을 줘요. 동시에. 왜냐면 한쪽은 고온이고 한쪽은 저온인데 이게 오메가 형상이라고 해서 제트 길이 형상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압 권역은 예를 들면은 러시아 서부 쪽이고 저기압 권역은 파키스탄 쪽인데 이때 파키스탄은 굉장히 요번에도 3분의 1이 잠겼잖아요. 대여 홍수가 났는데 러시아 서부 쪽에 대규모 산불이 났어요. 근데 그게 동시에 나가지고 나사에 있는 우리나라 박사님 한 분하고 또 한 분 두 분이 이거에 규명을 해서 논문을 냈는데 이 현상을 하는 걸 밝혀냈어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대륙 흐름하고 그러니까 북극하고 남극의 해빙이 녹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깐
하여튼 여기까지 급해서 한 30분 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한량이 이거보다 훨씬 30분 넘었죠? 훨씬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아이고 정말 되게 줄인다고 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제일 키포인트만 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 쉬시라고 좀 하시고 제가 그래도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봤는데 이 부분은 좀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세 파트 중에 이제 두 번째 파트거든요.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그런 쪽인데 요 얘기를 듣고 가서 좀 읽어보시면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요 부분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한두 분 정도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뭐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교적 그 IPCC 그 보고서들이 점점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이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당구공이 2개, 5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표현을 하는데 저 경로에 대한 부분 아까 나온 거는 숫자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숫자가 태양열이 들어왔다가 이제 예를 들면 온실가스가 점점 두텁게 쌓일수록 빠져나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무슨 뭐 8.5 이렇게 돼 있는 게 에너지 단위인데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나온 수치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이 드실 텐데 태양 복사열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한 게 그 말하자면 온실가스가 많아질수록 덜 나가니까 숫자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5개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뭐 1, 2, 뭐 나중 거는 한 8 정도 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 의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는 요걸로 끝내고 그 2부는 이제 뭐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김사옥 대표님 말씀은 이제 2부에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1부는 교회와 과학과 기후위기라는 이런 테마고 2부는 기후위기 자체에 대한 테마고 3부는 이제 그 영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3부는 종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 부분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종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저자한테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그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책을 읽어보고 그냥 충격을 되게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혹시 대표님 박사학위 있으세요? 박사학위는 없어요. 이게 박사학위는 박사학위 논문을 것 같습니다. 논문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어렵게 느낀 부분도 사실이고 내용 중에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중차 제한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한계를 좀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노예 내에서 심각성은 알고 있는데 영성적인 부분과 실천 단계에서 어떻게 또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건 어쨌든 한계 상황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저자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지 고민이랑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우리 개개인이 할 일은 소비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청빈에 대한 전통이 있잖아요. 특히 수도원에서 프란치스코 수도 같은 경우는 청빈 사원도 하고 이런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다는 거는 에너지를 거의 안 쓴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안 쓰면 온실가스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물론 제일 큰 거는 석탄 문제예요. 석탄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천연가스 문제하고 석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재생에너지가 이거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지금 품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버터 같은 거라든지 저희 RSS 같은 거 문제는 이렇게 그냥 시장 자유에게 맡기지 말고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장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뭐 국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온실가스 포집 기술 CCUS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하자고 이제 IPCC에서도 그걸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끌땡기자면 그것도 한 방법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걸로 할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하나가 지금 좋은 청신호가 그거 말고도 또 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가장 강한 거는 유럽에서 지금 탄소 국경세를 부과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리백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리백은 사실 캠페인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 모든 것을 온실가스를 안 쓰는 걸로 제품을 생산하겠다 해서 삼성이 선언했잖아요. 파급력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게 원자재까지도 연결되면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보다 그게 더 큰 건데, 삼성은 전체적으로 다 팔아야 되고 탄소 국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온실가스 배출이 안 하는 제품으로 증명을 하면 그냥 무관세로 넘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면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러니까 혼자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 제품은 유럽에서는 그 탄소 국경세가 나오기도 전에 자기들이 벌써 내놓으라고, 그거 아니면 수입 안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쪽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 소비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농업 쪽에서는 축산하는 얘기 하셨죠. 소고기 90% 줄이자고 그러거든요. 소고기 90% 줄이면 메탄가스를 일정 분량 줄일 수 있다고. 메탄가스가 소고기에서 나오고 소에서 나오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는 강제력은 그쪽이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그 소비량에서 적어도 15% 관심 있는 사람은 한 20%, 30%까지 지출을 줄이면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신제품 안 사면 되거든요. 어떤 새로운 이게 고장 났다면 그거 비슷한 중고 제품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전기자동차 급한 대로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뭐 수소 자동차로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전기자동차도 지금 사봤자 석탄으로 된 전기 만든 거 갖고 전기자동차 굴리는 거 아니냐고 할 말은 없어요. 지금 형국이 그 형국에 석탄 떼가지고 전기자동차 굴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일단은 좀 운송 분야가 이 온실가스 제일 많이 뱉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음식도 방송을 보면 다 먹방인데 편스토론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요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온갖 걸 다 집어넣잖아요, 그 안에. 그럼 그 온갖 재료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다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지. 고급 요리 비싸고 하는 거는. 근데 단순한 거는 단순하게 만들고 호밀빵 하나 푹 풀려서 담백하게 먹으면은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친 음식을 먹고 약간은 맛없는 걸 즐겁게 먹고 반찬도 수없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 옷은 드레스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안방에 옛날 우리 장롱이 있어서 옷걸이 이렇게 몇 개 가를 정도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좀 과거의 획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또 제조업체에서는 우리 죽는다고 난리치고 뭐 직업 없어진다고 난리치고 그런 거하고 엮여지긴 하지만 참 일단은 소비는 그렇게 좀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를 실천하자 힘들어 그냥 돈 쓰는 걸 줄이자. 저도 책의 끝에 결론은 그렇게 냈거든요. 소비를 줄이자. 그냥 15% 이상 줄이자고. 네, 뭐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인구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죄송하지만은 그 먹이 사슬 구조에 보면은 그 3차가 이제 피라미드로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가 식물군이에요. 그다음에 그 위에 군이 이제 초식동물군이고 그다음 육식동물군이고 내년에 인간 먹이 사슬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초식동물이 그 초분류가 많다고 해서 걔들이 막 먹으면 초분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먹으면 확 불어나요. 그럼 그게 얘들이 초식동물이 많으니까 육식동물들이 얘들이 많으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막 하면 육식동물이 확 불어나요. 또 그러면 거꾸로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인간이 지금 역발상으로서 제일 많거든요. 자연 생태계의 의존을 들어가면 인구가 줄게 돼 있어요. 제가 인구 없다고 난리치는데 지금 봐요. 지금 인구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줄게 돼 있어요. 생태계에서. 그 생태계 법칙에 따라서 가는 그 생물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줄게 돼 있어요. 애 안 낳는 거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현상입니다. 자기들이 고민해서 안 낳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줄면은 다시 또 이렇게 밑에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휴식. 휴식 시간. 아니 30분 정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한 10분 15분이면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그 갔다 오세요, 선직자도 아니시고 네. 그냥 교회의 평신도로서 네. 이런 글 이런 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이고요. 궁금한 게 그만큼의 어떤 그 성숙한 신도, 성도, 뭐 교인 이런 것들이 좀 캐톨릭 교회 안에는 좀 존재하나요? 아니면 그런 운동들이 좀 이렇게 성숙하게 그 신앙인들의 평범한 신앙인들의 삶 속에 좀 이런 위기들을 느끼는 그런 의식들이 있나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 제가 뭐 통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서에 보면은 신약 성경 보면은 공간복음서라든지 다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를 들잖아요. 자기 지하를 나누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니까 네가 가진 걸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톨릭의 어떤 전통이 아닌가. 그렇죠? 그 전통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꾸준히 내려오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좀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특히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인식이 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 뭐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태 운동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수원교 같은 경우에 20명이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갔더니 한 6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의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가톨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게 이제 바티칸에서 하니까 거기 교황께서 해책을 낼 때 이제 생태 영성에 대한 걸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 있고.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원래 이제 교황들이 그 즉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회칙들을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회칙을 내는데 그게 이제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환경과 생태에 대한 회칙을 냈어요. 그게 이제 그 찬미받으소서라는 그 회칙인데 혹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든지 아니면 기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7년 된 거죠. 7년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 반포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 회칙은 봤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2017년 정도 때 제가 이제 밭에서 이제 토마토하고 고추를 키우는데 둘 다 이제 시드름병이 왔어요. 그 하나는 고추는 이제 청국병이라고 해서 그때 물간이라고 해서 이제 식물은 물간과 체간이 있거든요. 이제 물간이 앞쪽에 있고 체간은 가운데 있는데 체간은 영양분이 통하는 통로고 물간은 이제 물이 올라오는데 물간이 막혀가지고 이게 위에가 시들시들해서 죽고 하는데 토마토하고 똑같이 그게 오더라고요. 그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남부지방에서 오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후가 변하고 있냐는 걸 2017년 때부터 내가 느끼고 그 책에도 써놨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이 됐는데도 잡초씨가 발화돼가지고 계속 싹이 터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온이 한 1도 정도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배추 심을 때 되면은 위에 그 검정 비닐 입히지 않아도 확 해도 심은 모종만 올라오지, 그리고 뭐 씨를 뿌려도 그 물 주고 키우면 올라오지 그렇게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온이 완전히 확장됐다는 걸 피부로 좀 느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게 됐죠.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찬미받아서 그거 나오면서 그 책도 있고 요한바로 2세 인간 구원자인가? 인간의 구원자인가 하는 그 회칙이 있는데 그분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생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안에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태계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한 거는 프란시스 교황인데 이론적으로 바탕이 깔아놓은 거는 그 요한바로 2세 지금 성인 우리 교회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교황이 깔아놓고 실천은 프란시스 교황이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분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뭐 사실 그냥 뭐 저 같은 얘기, 저의 얘기도 하면 이제 제가 그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에 먼저 활동하신 거는 우리 김사업 대표님이 먼저 하셨고 네, 대표는 제가 먼저 했죠.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우리 또 정인규 대표님이 하시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제 안성천 살기 시민모임 대표를 하시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즈음에 저는 좀 절망적이었어요. 아까 우리 그 한계를 느낀다. 이거 분명히 이제 이거 뭐 막아내지 못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찬미받으소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당 안에서 그 생태사도직이라는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고 하여튼 거기에서 뭔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영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용기를 좀 내게 된. 안 그랬으면 아마 지금쯤 그냥 술이를 먹으러 다녔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사실은 이 책 보면 처음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처음 듣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경이고 이런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런 기후과학이나 이런 생태학은 생태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결해서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일단 처음 듣는 얘기다. 그래서 아까 뭐 충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한 거죠. 책을 내자고. 근데 뭐 특별히 그 외에 무슨 다른 어떤 지필 동기나 그런 것들도 있나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인문학에 원래 대학 다닐 때 공대를 간 거는 먹고 살려고 공대를 간 거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으면 저는 사회학과나 심리학과를 갔을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동의를 해. 그쪽으로 아주 철학에 대해서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철학 용어는 그냥 지금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이해가 돼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호학 같은 거는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성경대에서 이제 사학하게 보면서 기호학을 가지고 적용 공간 분석에 대해서 쓸 때 기호학을 보니까 맨 처음 보니까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더라고요. 맨 처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결국 쓰긴 썼는데 하여튼 태생이 그쪽에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앞으로 쓴다면 그쪽 계통책을 한번 쓰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보니까 보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나서 뭔가 창피해 느꼈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약간 보니까 노타도 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책이 확 팔려가지고 뭐 2세를 찍자 그러면 이때다 하고 수정을 할 텐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하여튼 창피해요. 이게 이제 그때는 정신없이 그냥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 이렇게 손을 낼게 많죠. 뭐 하여튼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에 가까운 때라 오늘 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조금 연장할 수도 있어요. 뭐 10분 정도. 그러니까 질문. 우리 권 원장님 질문. 그 종교 쪽에서 환경 운동을 한 거는 사실 카톨릭보다 불교가 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무소유, 뭐 자연과의 합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환경 운동을 많이 펼쳐왔던 것 같고 이제 기독교 카톨릭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묵상, 사랑에 대한 묵상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환경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종교적인 기반이 없이도 이게 생태적인 영성을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생태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색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이제 전통은 책에서도 제가 이제 기원은 초기 기독교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놨지만은 그 영성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뭐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려면은 이 피부로 지금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거에 이게 피부로 좀 느껴야 돼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꾸준한 홍보나 뭐 강의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확대시켜 나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요새 다
즐기는 쪽이잖아요. 요새 MZ 세대는 다 즐기는 쪽이라면서요. 나 며칠 전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듣고 결혼할 때 자기가 부모하고 살 때도 다 처음부터 방이 하나 있었고 뭐 25평짜리 30평짜리 있었고 하면 결혼할 때 무조건 자기가 살던 아파트 평수하고 똑같은 거를 전세를 얻더라도 못 해야 된다는 생각 고정이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기절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내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이걸 딱 받았는데 그래서 그 방송도 잘못하는 것 같고 언론도 잘못하는 것 같고 그냥 한번 떠들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꾸준한 홍보나 저같이 그냥 야 증손자가 50년 될 때는 벙커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맞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미친놈 아니야 이러다가도 그 정도로 심각한가?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세대차가 너무 많이 크고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다 풍요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 풍요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글쎄 저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제 안승찬 살리기 시민 모임의 대표가 돼서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논리가 좀 약하더라고요. 일단 그다음에 깊이가 좀 너무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만났던 그런 얘기들은 이제 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제 김호영 선생님이나 그쪽에 보면 이제 동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실은 이제 그런 연결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밥 한 공기에 우주가 있다든가 뭐 이런 어떤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는 그거를 인용을 많이 했었죠.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좀 말씀드린 동학도 또 약간 이제 종교적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수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들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건 그렇고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더 뭐 질문하실 거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사람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길거리 설명을 나가더라도 탄소 중립, 뭐 기후 위기 이런 얘기 단어조차 얘기를 하면은 좀 낯설어하는 지금 일반 시민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거기에 공부를 하고 더 거기에 이제 문제점을 더 알지만 이거를 쉽게 풀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원래 관심이 없는 건지 지금 뭐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되게 호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환경운동이 호황을 부려야 되잖아요. 전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세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은 언어가 이게 서로가 달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게 통하지 않을 거다, 소통이. 그런 느낌을 제가 어제 받았거든요. 어제 5명 길거리에서 광신사고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5명 서명 받으면서 느낀 게 이제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부터 해서 최소한 중학교까지 방과 후 교실을 이용을 해서라든지 하여튼 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꾸준하게 시켜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애들이 진학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거기 중심이 없어서 못하니까 꾸준하게
특히 초등학교 애들은 순수하게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이야기해 하고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그냥 걔들이 그런 교환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다 떠나서 사실 영성의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흐름들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왔다고 보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훨씬 더 밀도 있고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훨씬 더 즐거워. 그래서 통칭해서 이제 요즘에 쓰는 용어로 이제 대안적 쾌락주의, 얼터너티브 헤더니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종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결국은 저런 이제 영성이라는 부분을 그 안에 담게 되는 거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소비 사회에서의 쾌락주의적인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살면 살수록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각에서 이제 그것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는 거죠.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소비를 이제 결국은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그렇게 소비를 줄여가는 그 얘기가 프란치스 교황도 샹리바르소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자칫 스스로 실망해서 그 운동을 접는 것. 이것은 문제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확산되어 갈 때 이제 그러니까 작은 시민들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대한 인정과 그것이 점점점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프란치스 교황이 먼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망하게 되면 별수 없이 망하는 거죠. 티핑 포인트 넘어가면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다른 걸 떠나서 내가 경건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 망하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저는 그것이 어떤 영성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는 꼭 오늘 이거 질문하거나 의견을 좀 내고 싶다.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개인들이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사회 전반에 퍼뜨리려면 언론이나 저희는 주로 이제 영성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교황이나 주교님이 이런 책도 추천을 하고 했지만 실제 로컬에서는 로컬 신부님들이 다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비판만 하자는 건 아니고 안성에서도 제가 개량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내지 한 30% 신부님들을 적극성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뭐 신부 한 명이 뭐 1, 2천 명씩 신자가 있는데 뭐 다 못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중요도를 따진다라고 하면 임계점을 넘고 있는데 뭘 다른 걸 하겠습니까? 그럼 교회에 좀 자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책도 좀 더 권유를 하고 교회 전반에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좀 쓰는 것도 신부의 책을 전국에 펼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데 신부님들이 제가 이제 각 교구에 그 생태위원회에 계신 분들 신부님들한테 몇 분한테 보냈는데 책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저기 뭐야 인터넷 수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예. 아, 이게 굉장히 그 독특한 책이고 이 다른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다룬 책이 없거든요. 보푸신 분은 생태영성만, 기후위기 하고 이거를 엮어서 사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면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인 것 같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웃는 얘기인데 불행하게도 여러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차단되어 있어서 일단 여기 안성도고 여기 뭐 우리 저기 어디죠? 그 다재진 국수 이런 데다가 써놓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아, 좋습니다. 그런 네. 얘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거 좀 푸세요 지금이라도. 아니요. 풀고 싶어도 안 됐는데 저기 쿠팡에서 연락이 와서 책 아직 남아 있냐? 오. 뭐 연락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쿠팡에서 좀 팔아 해서 그쪽에는 정식으로 서점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거기 말고도 그 저기 뭐야 그 네이버 쇼핑몰에 책 이름 붙이면 거기 쇼핑몰이 하나 떠요. 근데 네이버에서 책 치면 나와. 이영훈 주교님 몇 권 사셨어요? 예? 이영훈 주교님 몇 권 사셨어요? 이거 시도님들한테 한 권씩 보낼 책은 사셔야 되는 추천사만 써요. 아, 저기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좀 마무리하시고요. 왜냐면 아주 좋은 얘기가 이게 요번에 저도 거의 뭐 책은 혼자 다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서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을 같이 고민을 했는데 책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게 출판사의 생태계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제가 그거를 이거 진짜 요번에 같은 경우는 대천동 성당에서 기금을 가지고 이 출판 비용을 냈기에 망정이지 뭐 개인 돈이나 시민 펀드로 해가지고 이거 했다가는 망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됐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로 말씀을 좀 드리면 내용과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오늘 그 설명을 들으면서는 좀 저는 인상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냐면 요거 내용 하나하나가 이게 다 연결된 것들인데 내용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저한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적어도 공부를 저보다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이제 그런 사람한테 오늘 강의가 따로따로 인식되는 사람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좀 종합적으로 해주실 말 내지는 이 책을 쓴 저자로서 한번 독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그거 한번 마무리로 말씀을 해주시죠. 따로따로 느낌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키워드 되는 것만 특히 한국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이제 영향이 어디에서 올까를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이제 교환을 짜면서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집중호우하고 장마하고 태풍이 그리고 산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조해가지고 오는 그 문제.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니까 이제 제트기리하고 이제 브로킹하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기상청 사람들 아니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기상도를 보는 공부를 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태평양 거기에 기압도 나오는 거하고 그거 공부하는데도 한 보름 이상 했어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무슨 말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쫙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실감 있게 태풍이 그냥 태풍이나 강만한 집중호우 같은 건 그냥 뭐 고기압하고 저기압하고 충돌해가지고 뭐 국지적으로 온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기후 문제하고 엮여서 이야기 설명을 잘 안 하잖아요. 북극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한테 온다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책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그거를 좀 시각적으로 좀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이제 글은 거의 안 쓰잖아요. 그냥 이제 그림만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불회에서 한 분이 이사장님은 알고 계실지 몰라도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 책을 몇 권 샀어요. 사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씩 이야기하면 와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냐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좀 이렇게 모임이 되면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쓰는 책은 책이지만은 다 공통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서로 한 사람이 또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이게 심각성을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 세대에서라도 이게 꾸준히 좀 넘어가면 괜찮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 책이 독특하다고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최천 그 박사인가요? 그런 분들도 책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좀 여기 시각에 맞게끔 그러니까 좀 이해하게끔 그러면 더 많은 그분들은 인지도가 있으니까 뭐 제가 책을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좀 더 기후위기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한번 강의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기상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리학자들보다 기상학자들 기상청에서 보면은 나오는 거는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거기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통이 안 돼요. 그 부처 간에 절대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 먹혀 들어가나요?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일단은 다 돼야 되는데 들어가면 요새는 이제 기후위기 문제가 나오고 나서 뭐 제가 볼 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이래서 자기가 찾아서 보려면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소통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하는 게 사실은 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지 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리더 다 한 번씩 기후 문제 중심점이 돼서 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술 한잔 먹으면서 막 한마디씩 해도 되고 그래서 과한 분들이 뭐 제 책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책을 좀 사서 한 번씩 짬짬이 한 번씩 읽어 봐서 이해가 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확대가 돼 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다들 하더라고요. 이게 좀 그 이영훈 주교님도 그렇지만 좀 기산천외한 발상을 했다. 책이 저자가 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시도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저 말고도 또 다른 분이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바쁘시지만은 다들 그래요. 이런 책은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에세이집도 사놓으면 한꺼번에 다 읽는 분도 있지만은 짬짬이 보잖아요. 근데 이런 책은 더 복잡하고 뭐 안에 뭐 숫자가 들어가면 다 읽기 싫잖아요. 안 그래도 피곤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읽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은 있죠. 저도 책을 만들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숫자가 많아서 다들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다 읽은 분들도 있고 다 읽고 평가를 막 해준 분도 있고 거기 보면 막 독서평을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짬짬이라도 계속해서 봐서 1년 안에라도 다 읽어가지고 뒷분한테 또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다 바쁘신 분들이야 보면은 안성에서 안성을 움직이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바쁜 시간에 여기 또 앉아 계셔. 그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